네, 비트코인 가격이 1억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의 지난 15년 동안의 가격 차트를 그려보면 이건 이제 이걸 로그 스케일이라고 합니다. 10하고 100하고 한 단위 한 단위씩인 거죠. 이걸 만약에 진짜 스케일로 그리면 여기는 1억이고 여기는 1억이고 저기는 지금 10만 원도 안 되기 때문에 이게 같은 도면상의 표현이 아닙니다. 로그 스케일로 그려야지 이 정도 나오는 겁니다. 제가 2014년도에 50만 원대 저점이었죠. 아주 저점에 샀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상하게 표현되어 있지만 로그 스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반토막이 됐습니다. 2014년도에. 그리고 고생을 하다가 뭐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꺼졌고 또 올랐고 또 꺼졌고 지금 이제 2020년까지 나왔는데요. 제가 여러분한테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비트모빙 말고요. 비트코인. 내가 2017년도 이후로, 그러니까 2018년도에 나 비트코인 몰랐다. 나 2018년도에 비트코인을 들어본 적도 없다. 2018년도인데도. 와, 꽤 계시네요. 미디어를 전혀 안 보시는구나. 네, 근데 2018년도는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 전 정부에서 이제 비트코인은 안 된다. 이 마이크 괜찮죠? 이 마이크? 네. 비트코인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다 금지하겠다. 그 당시 법무부 장관께서는 당장 투입하는 금지하겠다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폭락을 했는데요. 사실은 늦어도 저 2019년도쯤에는 이제 비트코인을 샀으면 저게 한 600만 원, 700만 원까지 떨어졌었습니다. 샀으면 너무너무 좋았었을 겁니다. 저의 오늘의 강연의 주제는 이겁니다. 2018년도에는 몇 명 예외적인 분들이 계시지만 알았단 말이에요. 2014년처럼 저처럼 이렇게 선도적으로 알 걸 기대하기 좀 어렵죠. 저만 해도 제가 늦게 알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은 제가 비트코인을 떠들고 다닐 때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듣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2010 600만 원, 700만 원, 800만 원 할 때는 아셨어야 되는데 왜 여러분들은 비트코인을 안 사셨나요? 그때. 뭐 제가 대답을 기대하는 건 아닙니다. 네. 여기 700명에게는 700명의 사연이 있을 겁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겠죠. 나는 하려고 했는데 그놈의 남편이 뭐 우리 엄마가 뭐 여러 가지 사연이 있을 겁니다. 남 탓을 하는 게 우리의 특징이잖아요. 근데 거기에는 좀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비트코인은 그동안 1년에 한 100번씩 100번 평균 100번씩 뉴스 미디어나 아니면 저명한 분들로부터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냥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수준이 아니고요. 비트코인은 영원히 된다. 곧 영원히 된다라는 것이 이분들의 주장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뭐 노벨 경제학사 저도 좋아하는 로버트 실러라는 분인데 곧 끝난다고 곧 끝난다. 곧 끝난 게 이제 10년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속고 있었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 속고 있었다? 여러분 속고 있었다.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이 속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오늘 강의의 주제입니다. 우리 왜 속았을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속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결론부터 말하자면 여러분들의 인지적 성향 때문에 속은 겁니다. 이거는 사토시 나카모토가 사고 실험을 제안하면서 쓴 글입니다. 글자가 많으니까 제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자, 생각을 한번 해보자, 얘들아. 사토시 나카모토는 비트코인을 창시한 분입니다. 생각을 해보자, 얘들아. 금처럼 귀하지만 이거는 전제입니다. 금처럼 스케러스하지만 빛나지 않아. 그런 금속을 한번 생각해보자. 빛나지도 않고 강하지도 않고 정기적인 성격도 별로야. 그래서 장식용, 공업용으로 전혀 쓸모가 없어. 이런 금속을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런 금속이 있다는 거예요. 이건 사토시 나카모토가 2010년도에 자기 제자들한테 한 이야기입니다. 이런 금속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다 열등한데 딱 하나의 좋은 점이 뭐냐면 마술적인 성격이 있는데 통신 채널을 통해서 전송이 될 수 있다. 통신 채널을 통해서 전송이 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비트코인은 금하고 많이 비교하는데 금은 그래도 있잖아. 반도체에도 쓰이고 빛나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빛나는 건 제가 확실히 요새 확증할 수가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제가 요새 잘생겼다는 얘기를 하루에 2번 이상 평균을 든다고 말씀드렸죠. 50대 오태민이 잘생겼겠어요? 30대 오태민이 잘생겼겠어요? 뭐 물어보나 마나요. 30대 오태민이 훨씬 잘생겼습니다. 네. 지금 뭐 잘생긴 게 전혀 아니죠. 근데 우리 아내 눈에는 지금이 잘생겼대요. 왜냐? 제가 돈이 많거든요. 금이 왜 빛난다고요?
비싸니까. 반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반대라면 여러분 속고 계신 거예요. 금이 헐값이라면 여기다가 금십자하고 달 사람 여기 아무도 없어요. 뭐 도금하면 증거가 뭐냐면 예쁘게 애들 뭐 1,000원짜리도 예쁘잖아요, 그죠? 예, 안 하고 다니죠? 안 하고 다녀. 자, 사토시 나카모토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빛나는 거 그거는 뒤집어진 거고, 그 다음에 반도체에서 쓰여 그래. 비트코인 반도체에서 쓰려. 근데 그 옛날에 우리 신석 시대 때부터 금을 썼는데 그들도 알았을까? 우리 후손들이 그 반도체에 금을 쓸 거야. 지금부터 축적을 해야지. 뭐 이랬을까?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일일이 대답하기 귀찮아서 그냥 이 사고 실험을 제안한 거예요. 거무틱틱한 금속을 생각해봐. 그리고 그거는 빛나지도 않고 공업용 용도로도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런데 그거는 통신 채널을 통해서 가네. 인터넷을 통해서 옮길 수 있어. 자, 이거 어떻게 될까? 그리고 사토시 나카모토 결론이 뭐냐? 그거 엄청 비싸죠. 라는 거예요. 이런 천재들은요, 이렇게 사고 실험을 통해서 그냥 끝내버려요, 대화를 2010년도에. 그리고 거기다 설복을 했습니다, 그 제자들이. 이게 바로 제가 그린 하알라 시스템이죠. 여러분, 우리 지사님을 놀래켜 봅시다. 여기서 뭐가 돈이죠? 자, 하알라는 뭐냐면, 잠깐만 대답하지 마세요. 송금인이 이거 안 나오는데, 송금인이 돈을 한국의 중개인한테 맡기고 아들한테,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비밀번호 전달하고 미국에 있는 아들이 미국에 있는 갱한테 비밀번호 전달하면 돈을 받는 거거든요. 달러로 받죠. 자, 여기서 핵심 뭐냐면은 중개인 A하고 중개인 B 사이에 돈이 오고 간다, 안 간다?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럼 여기서 뭐가 돈이에요? 비밀번호가 돈이랍니다. 네, 이 비밀번호가 돈이에요. 이 비밀번호가. 내가 아들한테 주는 비밀번호. 네, 이걸 믿지 않으시겠지만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 비밀번호밖에 없는, 어떤 것도 보증하지 않고 비밀번호밖에 없는 시스템이 있다. 그게 뭐다? 그게 비트코인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모비 회랑학파라고 우리 거버넌스를 볼 때 시험을 봤는데, 비트코인은 무엇의 명시화냐? 그럼 이제 하왈라 시스템의 명시화 이렇게 말하면 답인 겁니다. 송금 시스템의 명시화도 답입니다. 자, 금 얘기를 해봅시다. 비트코인하고 이제 가장 가까운 거니까. 금은 원소 번호가 79고요. 79라는 거는 양성자가 79개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전자도 79개가 있어야 균형을 이루고 뭐 이런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금을 합성할 수 있냐 없냐라고 물어보면 상식적으로는 합성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하지만 사실은 이제 과학을 좀 공부하면 알겠지만 분자 가속기에서는 합성이 가능합니다. 20하고 59를 합쳐가지고 하면 검출이 돼요. 다만 금보다 엄청 비쌉니다. 그냥 금을 채우라는 게 나아요. 예, 가능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원자 가속기에서. 금은 이런 속성이 있는데요. 옛날에는 이런 상태로 썼어요. 이런 상태로 쓰는 게 이제 알고 있는 실질적인 의미에서의 금화폐예요. 이것만이 금화폐입니다. 이게 역설, 제가 이제 부산 강연에서 강조를 잘 못했는데, 우리가 금화폐라고 그러면 이런 금덩어리를, 너겟이라고 영어로 하더라고요. 금덩어리를 저울에 달아서 물물교환에 사용하는 거를 금화폐라고 부를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호모사피엔스가 엄청나게 똑똑해서 금화폐 단계를 쉽게 뛰어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걸 만들어내요. 바로 이런 코인을 만들어내는데요. 지금 터키 지역에서 발견된 겁니다. BC 700년. 이거는 금이 맞아요. 이건 금이 맞는데 여기 인장이 들어가. 근데 사실상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건 금화폐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코인들은 사실상 미세하게 모양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함량도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모양도 크기도 함량도 무게도 다른데 같은 걸로 간주합니다. 다시 말해서 믿어지지 않으시겠지만 이때부터 우리 인류는 금은 금이고 우리가 실제로 금을 사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우리는 금을 추상화해야 돼라는 거죠. 이게 추상화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걸 명시화라고 해요. 명시화. denomination.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트코인 현상을 얘기할 때 기술을 갖고 얘기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인문학적 현상이고 윤성호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던 아주 오래된 미래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한테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렇게 익숙한 거를 사토시 나카모토가 만들어서 보여줬는데 여러분들은 왜 2018년도 비트코인 안 산 거예요? 제가 오늘 계속 집요하게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거에 대해서 답을 얻어 분들이 비트코인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세계 우주관의 빈 구멍을 찾을 수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금화는 그래서 사실상 추상화폐입니다. 금화는 그래서 사실상 추상화폐이기 때문에 같지 않은 것을 같다라고 간주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로 편리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같지 않은 것을 같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권위체가 해주는 겁니다. 그 권위체가 누구죠?
국가예요, 국가. 그죠? 보통 국가예요. 그 국가가 그것을 갖지 않은 걸 갖다라고 해주는 순간 무엇의 역량이 재량권이 생겨요? 국가의 재량권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 같은 정치가들이 이루어내는 어떤 집합적인 지능들이 이제 금을 미워하지 마세요. 훼손하기 시작합니다. 금 꼭 그게 다 100% 있어야 돼? 필요 없잖아. 어차피 수상인데. 그래서 그걸 90%로 80%로 빼냅니다. 왜냐? 그래도 같다라고 간주할 수 있으니까. 어차피 추상적인 거니까. 이 도약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걸 한눈에 보여주는 게 에도 시대 때 사용했던 일본의 금화의 타락입니다. 이 금화가 점점 작아지고 점점 순도가 낮아지는 걸 이렇게 한눈에 200년 동안 진행됐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있기 때문에 이게 너무나 귀한 자료죠. 자, 그래서 과감하게 한 번 더 도약하자면 원래 우리 인류는 금보다는 화폐의 본질이 장부상의 기록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에도 이게 나오는데 보리 29086 37개월 쿠심 이게 인류가 만든 최초의 문자로 남긴 기록이다라는 거죠. 물론 신화나 시가 있겠지만 그건 발견되지 않고 최초의 기록은 이게 나왔다는 겁니다. 저거 아무리 해석해봐도 저 채권이잖아요. 채권. 그럼 우리가 과감하게 우리 인류는 글을 만든 이유가 채권이나 채무를 명시하려고 만든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게 뭐죠? 이거 외우는 분이 별로 안 계셔. 낯설어. 이거 기송관입니다. 따라해보세요. 기송관. 영어로는 뉴마틱 튜브인데요. 기송관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이 기송관은 지금 병원에 쓴답니다. 자, 제가 책에도 소개했는데 기송관. 런던 시티라는 은행가에서 사용하던 19세기식의 스위프트 프로토콜입니다. 은행들 간에는 환어음을 교환하듯이 아까 그 하왈라 시스템 보셨죠? 은행들 간에 이동해야 되잖아요. 은행들 간에 뭐가 이동한다고요? 돈이? 아니죠. 뭐가 이동해요? 장부가 이동해야 돼요. 은행들 간에 이동해야 될 장부, 그거를 전문 용어로는 장부라고 안 하고 레터라고 합니다. 은행들 간에 이동되는 걸 레터라고 그래요. 지금도 레터라고 씁니다. 무역하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레터를 이동하는 것을 빠르게 하려고 진공관을 만들어서 저렇게 운영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전자화되면서 스위프트가 된 거예요. 뭘 의미하느냐? 돈은 필요 없다는 겁니다. 필요 없다는 걸 이제 잔약하게 우리는 너무 잘 아는 거지만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왜 앱섬의 도라페죠, 그죠? 이 도라페 이걸로 그래서 하는 말 같이 이 사람들 뭐 이걸로 커피 사 먹을 수 있었겠어요? 여기 앱섬에 커피 있다 치고 이걸로 커피 사 먹겠어요? 이걸로 담배 살 수 있어요? 이거 도라페 썼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도라페 우리 결론 내려요. 이게 도라페가 아니든지 저 사람들이 미개하든지 이 얘기를 왜 우리가 아냐면 밀튼 프리드만이라고 주류 경제학의 대가가 계세요. 노벨 경제상 받고 돌아가셨는데 그분의 책에서 소개를 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분이 소개한 거예요. 그분이 이거를 소개한 이유가 뭐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야, 뭐가 다른데? 이거 있잖아. 금괴 전부 뉴욕 벙커에 있어. 그리고 뉴욕 벙커에 있는 거를 갖다가 영국이 인출하면 지게차로다가 이렇게 떠가지고 영국으로 보내는 거 아니라 한 구석으로 놔. 여전히 이 금괴는 어디 있습니까? 영국에 있습니까? 뉴욕에 있습니까? 뉴욕에. 그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온다고요? 금 유출 이렇게 나와요. 프리드만의 그 제가 그대로 직접 인용한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프리드만이. 야, 앱섬 이상해? 우리도 진짜 이상해. 프리드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도 이상하지 않냐? 야, 금화 가지고 무슨 커피 사 먹냐? 금화 그냥 뉴욕 벙커에 있어. 그리고 영국이 인출하면 지게차로 뜨고 요새는 지게차로 뜨지도 않는데요. 제 차량에 포스트잇 붙여. 영국 거, 프랑스 거 이렇게. 그래놓고 월스트리트 저널에 뭐라고 나와? 금 유출. 이게 앱섬하고 달라요? 안 다르다. 이게 프리드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비트코인을 못 샀어요? 2018년도에. 제가 이제 증명을 해드릴게요. 이건 경제학자가 진지하게 쓴 겁니다. 섬에 4명의 경제 주체가 있어요. 호텔, 정육점, 정비소, 농부가 살고 있어요. 어떤 여행객이 호텔에 와갖고 내가 오늘 여기서 투숙할게 $100를 주고 산책하러 나갔어요. 호텔은 아싸 $100 생겼다 해서 정육점 주인한테 지난번에 고기 사고 못 갚은 $100를 줬어요. 정육점 주인은 그 $100를 가지고
밀 사고 못 갚은 농부에게 100달러 빚을 갚았어요. 농부는 그 100달러를 가지고 트랙터 고치고 못 준 돈 100달러를 정비소한테 갚았어요. 정비소는 자기 딸이 지난달에 호텔에서 결혼할 때 떨어뜨린 돈 100달러를 호텔에 갚았어요. 100달러는 다시 누구한테 왔어요? 호텔에. 그런데 여행객이 와서 변심했다면서 100달러 달라고 갔어요. 인풋 아웃풋 있어요 없어요? 인풋 아웃풋 제로. 근데 뭐가 바뀌었죠? 채무가 다 싹 없어졌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얻어야 돼요. 100달러가 애초에 필요했을까요?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4명의 경제 주체가 모여갖고 자기 장부를 대조해가지고 대차 대조표에 차변 대변을 삼각하면 없어집니다. 없어져요. 그러면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돈은 필요 없다는 거? 따라해보세요. 돈은 필요 없다. 여러분이 이제 집에 가서 이런 얘기를 하면 배우자가 드디어 미쳤구나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우리가 돈을 너무 풍부하게 사용해서 그럽니다. 돈은 부를 상징하기도 하고 뭐 여러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한 돈은 화폐 그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사전적 의미의 돈, 화폐에 필요 없어요. 필요 없다는 거 우리 인류가 옛날부터 그렇습니다. 제가 증거를 또 하나 드릴게요. 국가적인 시스템에서. 자, 유럽 결제동맹이라는 게 있어요.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서유럽이 초토화됐습니다. 서유럽이 초토화돼가지고 살 것도 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미국의 원조에만 의존했는데 달러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근데 영국이 프랑스랑 무역할 일이 생겨도 달러로 결제해야 되고 프랑스가 독일한테 물건을 사면서도 달러로 결제해야 되니까 이 나라들이 모였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허락하에, 묵인하에 야, 우리 달러를 사용하되 장부상으로만 사용하고 실제로는 달러를 돌리지 말자. 할 수 있잖아요. 그죠? 어차피 그 선 받잖아요. 장부상이니까. 이걸 결제동맹이라고 합니다. 이 결제동맹이 오늘날 뭐가 됐을까요? 이유가 된 거예요. 이유가. 예. 돈이 필요 없다는 제 명제가 지금 증명되는 걸 느끼지 못하시겠습니까? 느끼셔야 돼요. 돈은 필요 없습니다. 돈 필요 없어요. 장부상 대조하면 되는 겁니다. 있잖아요. 증거들이. 그러면 여러분 상상을 한번 봅시다. 제가 오늘 강의가 1시간밖에 안 돼가지고 원래 철학 강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이걸 넣어야 되는데 제 스타일상 애드립이 많아갖고 결국 마지막까지 못 갈 걸 알고 이거를 먼저 넣은 겁니다. 자, 이제 결론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국가 안에도 결제 동맹을 만들어서 실제로 화폐를 사용하지 않고 장부를 대조해서 돌릴 수 있는 건데 이런 메타버스 시대에 저 빅테크들이 결제 동맹을 만들지 않을까요? 결제 동맹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규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플이 됐건 삼성이 됐건 은행업 면허를 받기가 너무 어렵죠. 그리고 애플이 됐건 삼성이 됐건 돈을 국경 밖으로 보내는 순간부터 은행의 개입, 국가의 개입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애플페이가 됐건 삼성페이가 됐건 국경 밖을 나가기가 어려운 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문제예요. 그런데 만약에 애플, 구글, 삼성 이런 거대 플랫폼들이 상호 간에 결제하는 거를 결제 동맹을 해서 수치상으로만 옮기도록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론적으로 돈 하나 돌지 않고 모든 결제를 다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무섭지 않습니까? 중요한 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정부가 개입을 하려고 해요. 이걸 막을 수 있는 툴이 없다는 거예요. 못 막습니다. 이거는 장부상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못 막아요. 못 막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의문현답하겠습니다. 이런 빅테크들이 결국 결제 동맹을 만들어서 아이솔레이트된 하나의 결제망을 유럽연합처럼 만들어낼 건데 그런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거기서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권을 잡는 게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덜 될까요? 도움이 되겠죠. 그러면 저기 보이는 기업들 중에 한국 기업 하나 있는데 뭐 한국 기업이 잘 모르겠어요. 한국하고 좀 있는 기업이 있는데 우리가 뭔가를 만들어서 니네가 하라고 주려고 하는 프로젝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뭐 모르죠. 그거는. 근데 안 받아야 될 이유를 댈 수 있어요. 여러분들? 비트코인 1억이 넘었는데 안 받을 이유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안 받을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네. 이렇게 가도록 되어 있어요. 왜? 돈이 필요 없다는 거 이제 생각해. 비트코인이 알려준 게 그럽니다. 돈이 필요 없다라는 거. 그래서 사람들이 질문 잘못하고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무슨 돈이야. 아니 원래 돈이 그래. 비트코인이 이상해? 돈이 원래 뭐뭐 이상해. 아, 참 불편하네요. 네. 자, 이제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숙제 풀어보세요. 여러 가지 지금 빅테크들의 시대인데요. 이게 뭐 중에 우리 다 아는 기업이잖아요. 자, 결제동맹의 플랫폼의 왕초는 OS가 될까요? 모바일 기기가 될까요?
그건 저한테 여러분들이 세뇌당해서 그런 거고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이거 되게 중요한 겁니다. 만약에 OS가 된다면 MS, 구글, 아마존이 먹는 거고요. 만약에 모바일이 된다면 애플하고 그 기업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건 심각한 질문이고 제가 한 번도 진지하게 다뤄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OS가 될 가능성도 있고 모바일 기회가 될 가능성도 있겠죠. 고민 많이 해보십시오. 결제동맹입니다. 결제동맹이라는 관점을 생각해보세요. 돈은 원래 필요 없어요. 자, 이제 진짜 오늘의 강의를 준비한 이제 웜업 끝났고 결론 다 내렸으니까 이제부터는 안 들어도 됩니다. 이제 주무셔도 돼요. 이제는 철학 수업입니다. 철학 수업. 우리가 모빅 혈액 강파에서 3달 동안 철학 강의를 했는데 사실은 그 결론을 못 내리고 서둘러서 종료를 했는데 오늘이 아마 결론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에게 시작이겠죠. 자,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웨이퍼를 들고 이것이 우리 미국의 미래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 반도체가 있었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 웨이퍼 얘기부터 해보고 싶습니다. 저 웨이퍼에 들어가는 거는 모래로 만듭니다. 모래로. 세상에서 가장 순수한 물질이 바로 웨이퍼예요. 웨이퍼. 웨이퍼에 들어가는 이 단결정 실리콘이라고 하는데요. 저는 강의를 해서 이렇게 늘 공부하고 준비합니다. 네. 그래도 제가 잘못해가지고 하는 그 단어의 오류나 이런 거 가지고 댓글 달 텐데 네. 뭐 실수가 있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단결정 실리콘은요. 10억 개의 분자 중에 한 개만 이물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게 10억 개가 아니라 억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는 만들어내요. 중국이. 그래서 그거는 태양결 지별판으로 사용합니다. 한 단계, 로그 함수죠. 로그적 단위에서 한 단계 밑까지는 중국이 따라왔는데 이 10억 개의 하나까지는 못해요. 중국이. 미국이 합니다. 미국이 하는데 미국이 왜 이걸 하냐면 기술도 있지만은 미국에게는 광산이 있어요. 스프루스 파인 광산이라고 노스캐롤라이나에 있습니다. 이 광산에 나오는 모래만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아무 모래만 되는 게 아니라 10억분의 1 오류에 허용을 할 수 있는 실리콘, 단결정 실리콘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는 노스캐롤라이나 저 광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철통 경비고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오늘 철학적 주제인데 이게 한 장 속에 다 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순수한 단결정 원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물질 중에 가장 수학적인 물질을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의 기본 물질인 웨이퍼의 재료가. 근데 그게 전 세계에서 그거를 만들 수 있는 그 원재료가 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 뭐 찾은 게 여기겠죠. 경제성이 있는 게. 좀 뭔가 언밸런스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세상이 이 비트코인 못 발견하는 게 여러분들은 이 둘 중 하나예요. 여러분들의 사고가 너무 순수를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습관을 갖고 있거나 너무 편향되어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이게 세상의 원래 본 모습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여러분들 제안을 하는 거예요. 이런 순수한 물질이 결국은 굉장히 기울어져 있어요. 너무너무. 자, 우리가 인터넷은 어디나 갈 수 있다고 생각하겠지만요. 인터넷도 결국은 해저 케이블을 통해서 이동을 합니다. 해저 케이블이 어디에 지금 병목이 있냐면 저기 말레이시아하고 싱가포르 사이에 저렇게 해저 케이블이 그리기도 어려운 것으로 잔뜩 되어 있고요. 우리나라는 제가 자주 찾아보니까 11개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는데 우리나라가 깐 게 하나도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부 중국과 일본을 경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중국과 일본이 우리나라 해저 케이블을 봉쇄하면 혹은 도청하면 우리는 단독적으로 미국이나 유럽하고 연결될 수 있는 통신망이 없어요.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태평양 쪽 지나는 케이블이 다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도청 문제나 보안 문제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해저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대만 같은 데 통신이 불가능해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대일본 지진 때 있었고 그렇습니다. 해저 케이블이 되게 취약해요.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제안한다면 제 말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죽기 전에 우리가 살아있는 시절에 어쩌면 되게 가능성은 반반인데 어쩌면 우리는 인터넷이 분할된 지구를 보게 될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인터넷이 지구에서 둘로 분할돼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 있고 중국이 사용하는 인터넷. 그 망을 분리하려고 하고 있어요. 저기를 끊어버릴 겁니다. 아마. 여기를. 이거 초크 포인트예요. 여기 초크 포인트. 이미 구글 페이스북 이런 것들은 만리 방어벽을 못 넘죠. 그러니까 지금은 만리 방어벽이 소프트웨어적인 방어벽인데 소프트웨어적인 방어벽을 넘어서면 어디로 갈 가능성이 있냐면 하드웨어적인 방어벽을 찰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이어지는 해저 케이블을 다 끊어버리는 거죠. 중국이 끊을 수도 있고 지정학적 위기가 오면 다른 나라가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는 전자는 어디나 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우리가 보고 있는 표면이고요. 이거 철학적 고민해 봅시다. 그 표면에서 우리가 자유로운 그 인터넷이라는 공간인데 그 밑은 결국 되게
아니 굉장히 퓨어하잖아요. 방진법 있고 막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퓨어한 실리콘인데 현실은 저기 모래고 그것도 미국의 한 군데서 나는 모래예요. 우리가 자유롭게 유영하고 있는 인터넷인데 결국은 병목은 저 좁은 해로 싱가포르하고 말레이시아에 잔뜩 해저 케이블이 지나가고 있어서 우리는 육로 케이블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기 끊어버리면 우리는 먹통됩니다. 좀 이게 언밸런스한 생각하지 않아요? 언밸런스하죠, 그죠?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이 언밸런스한 세상을 산 게 아니고요. 원래 이렇게 언밸런스한 세상을 살았는데 여러분들의 뇌가 그 언밸런스에 적응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죄송합니다. 공부를 한 사람들은 죄송한데 오늘 강의 주제는 공부한 사람 대상인데 공부한 사람들은 너무 사고가 아이디어래요. 아이디어. 공부 안 한 사람들은 그 반대예요. 혼잡하고 지저분한 현실만 보는 거예요. 세상은 그냥 둘 다입니다. 2005년도에 프리드만이 이건 언론인이냐 아까 말했던 밀턴 프리드만이 아니라 언론인이 지구는 평평하다라는 책을 써가지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됐죠. 이 책의 주제는 뭐냐면 세계화 시대 때 이제 세계의 모든 격차는 사라진다. 중심 중앙이라는 개념이 없어진다 하면서 인도의 방갈로부터 시작을 하죠. 이 책은 부분적으로만 맞고 전체가 틀린 아주 대표적인 책인데요. 세상은 절대 평평해지지 않죠. 여러분 반도체를 만드는 그 웨이퍼 순수한 단결정 실리콘을 만드는 그 모래가 나는 건 미국에 한 군데밖에 없는데 어떻게 감히 세상이 평평하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엄청나게 기울어져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지금도 지구는 평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꿈을 꾸고 있는 겁니다. 독일 경제가 안 좋죠. 독일 경제가 안 좋습니다. 독일 경제 잘 나갔죠. 근데 왜 안 좋냐? 독일 경제 안 좋은 건 이유가 딱 하나예요. 독일이 이 기울어져 있는 세계에 적응을 잘 못한 거예요. 독일의 원자력을 동일본 대진 이후에 머르켈 총리가 원자력을 전부 폐쇄하면서 전부 화석 연료에 의존하는 이상한 기형적인 시스템을 만들어놨는데 그 화석 연료 전부 러시아에서 오는 걸 만들어놨는데 러우 전쟁 때 러시아 송유관이 깨지면서 지금 독일 공장들이 다 문을 닫았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성장률이 0.5초게 되는 겁니다. 회복되는데 좀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이렇잖아요. 그죠? 이게 현실이에요. 지구가 동글다는 말이 나왔는데 지금 산으로 가는데 강이 이제 산으로 갈 거거든요. 준비되셨죠? 지구가 둥글다는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밀턴 프리드만이 말한 거는 지구 평평론이 아닙니다. 세계화가 서플라이 체인에서 세계를 골고루 원래 에너지라는 게 높은 데 낮은 데로 오니까 에너지가 높은 데 낮은 데로 가고 부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고 인구는 비싼 여기 고소득을 찾아서 오니까 인구도 터지고 부도 내려가면서 이게 평형을 이룬다라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논리였어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지금 말하는 건 진짜 지구가 둥그냐는 문제예요. 천동설, 지동설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몰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C.S. 루이스라는 영국의 문필가의 말에 의하면 옛날 사람들은 그 생각 자체를 안 했고 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계몽주의자들 이후에 옛날을 전부 원시대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천동설하고 지동설 헷갈리는 거예요. 그건 그거고 지구가 둥근 거는 옛날에 그리스 철학자들 다 알고 있었다니까. 그리스 철학 공부하니까 이것들이 아만, 디모데스 전부 다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고 있었더라고.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게 핵심입니다. 순수 연역을 통해 갖고. 이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힘이에요. 순수 연역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 사람 눈으로. 태양이 동쪽으로 떠서 서쪽으로 져. 밤날 때 다 동쪽에 떠. 여기 결론 하나잖아요. 땅 뚫고 왔어 태양이. 그지? 땅 뚫고 왔으면 저 태양이 뭔가 지금 뭐 모양이 원에 좀 바뀌었든가 망가졌든가 좀 거무치쳐야 돼. 어제와 똑같은 태양이 또 뜬 거야. 결론 하나잖아. 지구 돌았네. 밑바닥을 지난 거 아니야. 이해됐죠? 여기서 생각을 조금만 해보면 따라해주세요. 무극성. 네, 철학은 무극성을 추구합니다. 무극성. 왜냐하면 무극성을 추구하는 이유가 극성이 너무 이상하게 거예요. 처음 들어보세요. 무극성을 추구해요. 지구가 둥글다는 거 알았다는 증거예요. 이게 에라스토스테네스라는 사람인데요. 그리스 알렉산드리아의 그 철학자입니다. BC 270년에 지구 둘레를 쟀어요. 이 사람이 되게 귀족이었는데 노예를 시켜갖고 알렉산드리아에서 시에네까지의 그 발걸음을 재개한 다음에 그 평균 발걸음의 거리를 잰 다음에 그 우물에 깊이 팼더니 정오 때 정오 때는 드라큘라가 우물 안에 있으면 숨을 데가 없잖아. 근데 정오만 지나면 그늘이 있잖아. 그지? 근데 그 정오 때 이 사람의 가설에 하면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그 태양이 천정에 오는 시간의 차에 따라 가지고 각도가 차이가 날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노예를 자기가 안 가고 노예를 시에나까지 지금부터 부산은 2배 거리입니다.
그걸 깨갖고 발걸음수 세가지고 지금의 지구 둘레, 인공에서는 지구 둘레 5% 차이로 맞춥니다. 이게 철학자의 힘이에요. 이 사람이 지구가 둥글고 어떻게 알았다? 이 실험을 통해서 알았다? No. 미리 알고 있었어요. 어떻게? 순수 연영을 통해 갖고. 왜냐면 해야 되니까. 무극성이 아닌 생각이 얼마나 이상한지를 생각해 보면 압니다, 여러분. 무극성이 아닌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생각했잖아요. 지구 밑에는 지구는 왜 지구 아래는 뭐가 받치고 있지? 코끼리가. 그럼 코끼리 아래는 뭐가 받치고 거북이가. 거북이 아래는 뭐가 받치고 코브라가. 뭐 이렇게. 뭐 인대 나오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생각 자체를 안 한 거지. 증거? 여러분들은 2018년대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 자체를 안 했다. 근데 하면 이상해진다. 하면 이상하다. 비트코인 누가 지키지? 비트코인 누가 안 지켜? 그러면 누가 안 지키는 비트코인을 왜 사? 이런 질문 하잖아. 그지? 자, 그러면 돈은 누가 지켜? 내가 물어본 거야. 이제 나를 이제 깠던 내 친구들한테 그럼 돈은 누가 지켜? 은행은 누가 지켜? 국가는 누가 지켜? 아무도 안 지킨다. 이거 똑같아. 뭐가 달라? 뭐 달라요? 봤잖아. 이게 엘리트들의 사고 체계야. 이거 극성이 있어 없어 이 사고에? 이게 극성 투성이잖아 이거. 여기서 극을 없애려면 결론 하나야. 여기서 극을 없애볼까? 이게 왜 어색하냐? 이걸 보면 우리가 왜 웃냐 하면 무한 회로일 때문에 웃는 것도 있지만 극성을 갖기 때문에 그래. 극성을. 철학자들은 극성을 없애는 거야. 아 극성이 없지. 그러면 거북이 이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거는 내러티브고. 그러면 지구는 평평할 수가 없네. 지구는 원이어야지. 원. 그래서 지구는 원이야. 힘은 지금 대서관된 뭐? 중력. 이게 중력이잖아. 중력의 극성이 있어 없어요? 없잖아. 여러분 놀라셔야 돼. 우리는 중력을 뉴턴했다고 생각하지. BC 500년에서 BC 200년 전에 그리스 철학자, 자연 철학자들이 알고 있었어. 알고 있었어. 그걸 중력이라고 안 불렀을 뿐. 이게 순수 연역의 사고의 힘이야. 여러분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원화하고 달러에서 극성을 없애봐. 극성을 없애도록 생각을 해봐. 골 때려줘. 아무것도 없어. 결국 원화나 달러나 비트코인이나 비트모빅이나 중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야. 끌어다니는 힘의 문제야. 그러면 양적 전환이 돼. 그럼 비교하면 돼. 근데 양적 전환을 못하니까 질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한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50만 원일 때 이런 철학적 훈련을 한 나는 1억이 보였던 거고 지금도 내 주변에서 물어. 진짜 봤냐고. 아 나야 진짜 봤다고 얘기를 하지. 나야 진짜로 봤으니까 우기고 10년 동안 일관되게 떠들었지만 내가 봤다는 거를 내가 어떻게 믿냐. 나도 못 믿어요. 다만 내가 알고 있었던 이거예요. 아니 돈은 우리가 사용하는 머니라고 하는 달러나 금이나 원화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더라고. 이거. 우리가 그냥 옛날 사람처럼 지구가 평평한지 지구가 둥그런 생각 안 하고 사는 농부들이라면 아무 상관없어. 여러분들이 농부니까. 농부들이 생각했겠어? 태양이 한 군데 뜨는데 얘가 내가 잘 때 어떻게 여기서 절로 갔지? 여기 통로가 있을까? 통로가 이렇게. 해저 통로가. 그지? 그래서 태양이 딱 들어가서 쫙 가서 이런 생각이 더 어색하지 않아? 지구가 둥글다는 것보다 생각해봐. 아니면 여기 갔다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뜨거운 거 허 불면서 옮겨줘. 이게 더 어색하지 않아? 그냥 지구가 둥글다는 것보다? 그래서 그리스 철학자들은 극을 제거해. 왜냐 불편하거든. 네모는 세상을 이루고 있는 게 벽돌인데 그리스 철학자들이 소를 좋아해요. 소. 원소. 네모는 극을 갖고 있잖아. 가생이. 가생을 깎아야 돼. 설명하기 싫거든. 그럼 뭐가 돼? 결국 원이 돼. 그러니까 우리 지구도 원의 입체니까 뭐가 돼야 돼? 구가 돼야 돼. 놀랍지 않아요? 그리고 그걸 증명해. 노예시켜가지고 너 900km 걸어와. 그럼 똘끼들. 그리고 5% 차이로 다 맞춰. 이게 연역의 힘입니다. 철학의 힘이고. 생각하는 힘. 여러분들 비트코인이 문제가 아니야. 달러를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게 답이고 생각하면 이 생각을 한 거야. 생각하면. 미국은 누가 지키는데? 이게 편의 그냥 질량이야. 화폐 현상을 생각해봤더니 힘이네. 힘의 문제였네. 비트코인하고 비트모빅이 지금 차이가 많이 나지만 그냥 힘의 차이구나.
힘의 차이. 질적으로 다른 게 아니네. 힘의 차이. 근데 이거는 우리가 오늘의 주제가 또 하나 남았는데 여기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게 힘은 있는데 여기에 또 오류가 있어요. 이게 제가 오늘 강조하고 있는 포인트인데 이 오류는 뭐냐면 너무 또 이상화해서 보는 거야. 너무 또 이상화해버리면 지식인들의 오류에 빠집니다. 지구는 중력이 고르지 않아요. 이게 지구의 중력장인데요. 이게 현실입니다. 다 달라요. 멀리서 보면 동그랗지만 가까이서 보면 동그랗지 않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극성을 띄어요. 미세하지만 미세한 극성을 띄어요. 그게 현실이에요. 미세한 극성을 띈다. 우리가 철학자들이 과학을 만들 때 전부 기준점을 만듭니다. 이거는 흑체 복사라는 건데 자기가 빛을 받으면 이렇게 대부분의 물체는 방출해요. 여러분들이 저를 보니까 방출하기 빛이 여기 튕겨 나가기 때문인데 순전히 빨아먹기만 하고 방출하니까 블랙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빨아먹지만 하고 빛을 모두 흡수하는 물체를 가정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에서는 그 물체가 그렇게 가까이 간다라고 하는 걸 그냥 개념상으로 흑체인데 물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껌물체도 반사를 합니다. 그걸 흑체라고 해서 그걸 기준점으로다가 계산을 합니다. 또 이상기체라고 해가지고 분자들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 없이 원래 갖고 있는 작용만 한다. 이런 걸 이상기체라고 해가지고 이상기체를 단위로다가 실제하는 그 기체들을 계산하고 그 실제하는 기체들을 어떤 조건에서는 뭐 낮은 압력, 높은 뭐 온도 뭐 이런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이상기체에 가까워진다. 거꾸로 얘기했을 것 같은데요. 아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기체는 존재하지 않듯이 저 흑체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완전히 구형의 행성도 존재하지 않죠. 그건 이상이에요, 이상. 투자자들도 이 생각을 합니다. 투자 기법, 재무관리에서 말하는 건데요. 캐시가 있고 주식이 있고 여러분들 소득이 있고 그 다음에 대체 재산인데 요새 대체 재산 그럼 저기 크립토커런시 들어갑니다. 자, 위험에는 체계적 위험, 체계적 위험입니다. 비체계적 위험은 개별 기업이 갖고 있는 위험이고요. 체계적인 위험은 시장 갖고 있는 위험이에요. 시장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위험이 이런 겁니다. 지정학적 위험, 그다음에 백두산이 폭발하고 그다음에 일본에 대지진이 일어나는 거 뭐 이 체계적인 위험인데 체계적인 위험은 포트폴리오로다가 해칭이 안 됩니다. 근데 개별 기업의 위험은 예를 바이오 기업이라면 여러 바이오 기업에 투자하면 그 개별 바이오 기업의 상속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뭐 문제로부터는 해칭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위험이 이렇게 낮아지는데 결국은 어디에 수렴하냐면 본원적으로 갖고 있는 체계적인 위험에 수렴합니다. 이건 교과서적인 이야기고요. 체계적인 위험도 해칭할 수 있습니다. 현실에서는 좀 어려운데 이상적으로는 수학적으로는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죠. 그게 어떤 거냐면 투자에서 흑체가 있으면 돼요. 투자의 흑체. 그게 뭐냐면 거시경제 조작에 전혀 좌우되지 않는 투자 자산.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을 리가 없지. 근데 따로 가는 건 있을 수 있겠지. 그래가지고 뭐 금, 고의 해바라기 하다 요새는 크립토커런시, 비트코인 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이런 거 공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거대 금융기업들이 반드시 401k 보험기금 비트코인 조금 담는다. 왜? 비트코인은 비상관자산이고 비상관자산은 무슨 위험을 해칭해요? 이제 유식하게 가야 됩니다. 이제는 이게 유식하니까 이제 이게 라임이 안 나오네. 자, 보셨죠? 예. 비상관자산을 담으면 이론적이지만 어느 정도 무슨 위험? 체계적인 위험 해칭이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미국의 SEC가 허락을 안 했으면 모르겠지만 허락을 한 이 마당에 기관들은 이게 중요합니다. 구두점 의무적으로 비트코인 담게 되어 있습니다. 비트코인 그래도 안 사죠. 마음대로 하세요. 예. 그러나 이런 체계적 비체계적 전부 이상적인 모형입니다. 모형. 오늘의 강의인데요. 강의의 이제 핵심이 가까워오는데 이거 빠르게 보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신 거. 안전한 세상, 이제는 지식인들 얘기입니다. 농부 이야기 아니에요. 농부들은 해가 똑같이 동쪽에서 뜨는데 해저 터널을 지나왔는지 흙을 뚫어서 왔는지 고민 안 했다 그랬어요. 내가 갖고 있는 돈을 거북이가 바치고 있고 그 거북이는 코브라가 바치고 있고 코브라는 코끼리가 바치고 있는지 이런 고민 안 하는 겁니다. 철학자들은 하죠. 그래서 중력장을 만들어내요. 중력에 의한 돈. 그게 비트코인 맥시들일 거예요. 근데 그도 함정이 있어요. 근데 그 함정이나 원화나 달러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고 있는 함정이 똑같아요. 이상주의의 감옥에 갇힌 거죠. 이거는 지식인을 까는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크루그만이네요. 쓸데없는 때 없어야 된다 말하죠. 어느 나라건 화폐는 정부가 독점해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합니다. 여러 나라가 누구나 화폐를 발행 얼마나 혼란스럽겠냐. 통화량을 조정하는 기능도 없잖아.
이론의 세계에서 지금까지 제가 이론의 세계를 소개했죠. 원, 완벽한 원, 완벽한 삼각형이 가능합니다. 마찰 없는 경사면 이런 거 가능합니다. 이론의 세계에서는. 경제학의 완전 경쟁 시장 이런 거 이론의 세계입니다. 공익을 위해 일하는 정부 이거 이론의 세계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세상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진짜 이상적이라면 많은 것이 필요 없죠. 뭐냐면 광고가 필요 없습니다. 광고가 왜 필요합니까? 그리고 요란한 광고는 필요 없겠죠. 포장도 필요 없죠. 이상적인데 이런 건 더 이렇게 턱턱하게 칩칩하게 칙칙하게 포장하고 그리고 이제 물건 보호하고 생산적인 데서 투입해야 됩니다. 광고에 얼마나 많은 인재들이 가 있습니까? 생산적인 대로 다시 직업 재배치해야 됩니다. 좀 더 가보죠. 오늘 여기 내빈도 하셨는데 정치가는 어떤가요? 정치가 필요한가요? 이상적인데? 이상적인 정치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터넷으로다가 공복이잖아. 정치가 영어로 퍼블릭 슬레이브 아니야. 공복 노예. 그죠? 예. 인터넷 모아가지고 국민들 의견 모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정치가 왜 필요해요? 이상적인 세계에서는 모든 정보는 진실되고 사람들이 올바로 전제해야 된다는, 올바로 판단한다는, 대중 판단한다는 전제가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상세계라면 비트코인 따위는 정말 필요 없죠. 비트코인 필요 없습니다. 네, 이상세계라면. 누가 만드는지도 모르죠. 가격은 요동치죠. 그 다음에 전기 엄청나게 소모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사는 이상세계는 세상 이상과 거리가 멀어요. 사람들은 쉽게 선동되고 자신이 보고 싶은 것을 보고 그리고 악당은 존재하죠. 중앙은행은 늘 올바르게 판단하지 못하고 설사 파악은 제대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들도 관료이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한다는 보장은 없죠. 의사결정권자들이 외부에서 왔다면 좋을 텐데 의사결정권자들도 이 땅에 자식을 키우고 자기의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더라도 오판하죠. 선한데 문제는 실력도 안 돼. 오판이야. 다리 2개 만들다가 어긋난 겁니다. 저렇게 해서 다리 2개 만들면 되죠. 지구상에 언제나 올바르게 통화관리를 하는 정부는 단 하나도 없다. 언제나랍니다. 이상적인 상태란 특정한 국가의 특정한 시기일 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따라 읽어봅시다. 이거를 시작. 자, 여러분 저는 지금 오늘 여러분들 모순적인 걸 얘기해요. 오늘 굉장히 어려운 강의인데요. 내용상. 자, 보세요. 앞부분에 했던 결론 말고. 저는 지금 여러분한테 이상적인 사고, 무국성을 추구했던 철학자들이 얼마나 강력한 사고의 힘을 갖고 있는지 보여줬어요. 네? 근데 그게 다가 아니야. 거기에 빠져버리면 망한다. 세상 그렇지가 않기 때문에. 이게 현실이야. 이게 짐바브웨 $1000조 찍어내는. 휴지보다 더 가격이 낮아. 비트코인 걸어온 길. 자, 위저가 없고 세계 어느 곳에서 빠른 속도 도달합니다. 비트코인은 실수와 오판과 뒤엉킨 욕망에 사로잡힌 인간들이 진짜 생이 필요하죠. 저렇게 프로 선수도 실수합니다. 학자들이 이론적인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공부하려면 이상적인 상태, 이상적인 정부, 이상적인 화폐라는 거짓말을 잊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치적으로 어떤 파가 아닙니다. 그냥 저는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을 발견하는 저의 사고 여정을 여러 번 얘기했지만 짧게 압축해 본 거예요. 저는 이상을 공부했지만 이상 주자 아닙니다. 저는 모델을 다루지만 현실과 같다라고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모형과 계리 우리가 통계를 하면 이렇게 추세선을 긋고 이거를 이제 잔차라고 해요. 모든 잔차. 자, 제가 10년 비트코인 1억 갈 거라고 했을 때 오태민의 그 사고 체계, 우리 윤성호 교수님의 최대 미스터리 중에 하나라고 그 제 사고 체계를 살짝 알려드릴게요. 잘 보세요. 제가 저를 현자라고 한다고 해서 난리치지 마시고 그냥 하는 말입니다. 네. 현자는 이 잔차라 그래요. 현자는 이 계리에서 변화와 운동을 예견하고 뭐라고요? 변화와 운동을 예견해요. 이 잔차에서 추세선도 보지만 잔차를 봅니다. 어리석은 자는 자, 이 괴리를 저주하죠. 이게 왜 달라? 이상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농부들, 자, 무지한 자들은 이 괴리를 인식조차 못해요. 그냥 모든 현상이 현상일 뿐이에요. 가격이 오를 때만 반응하는 거지. 계속 비트코인은 가격이 오르는 거야. 떨어지기도 하고. 제 강의의 핵심입니다. 무극성인가요? 극성인가요? 자, 왼쪽은 수소 분자고 무극성입니다. 오른쪽 물 분자고 극성을 띈 거를 모델링한 거예요. 얼음이 말이에요. 얼음이 밑에서 털어요? 위에서 털어요? 위에서 털어요. 왜냐하면 얼음은 특이하게도 고체가 비중이 작아요. 그것은
얼음이 결정될 때의 특성 때문인데 저 극성 아주 사소한 극성이 생깁니다. 똑같이 결합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극성을 띄어요. 산소하고 수소가. 이 극성 때문에 물의 다이나미즘이 생깁니다. 그리고 지구의 얼음은 위에서 덜기 때문에 겨울에 개울 밑에서 모든 생물이 살아가는 거죠. 만약에 밑에서 덜면 다 뒤죠. 물이 기울어져 있지 않은 분자라면 극성을 띠지 않았다면 밑에서부터 옵니다. 밑에서부터. 사소한 차이인데 엄청난 차이죠. 비트코인도 구체적인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비트코인 극성을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상화된 무슨 질량이라고 생각하면 맞다 틀리다. 틀리다. 10년 전에 오텐이 발견한 건 비트코인이 이상적인 화폐야라고 해서 제 후배한테 흔들리는 후배한테 비트코인이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하고 이상적인 돈이라고 말해서 그 유명한 멘트 형이 박사나 그은한 회계사라 쓰면 사람들이 믿겠지만은 그 말을 형이 하니까 아무도 안 믿지 이랬던 그 여기 있나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때 저는 분명히 그 친구를 잡아주기 위해서 비트코인이 이상적이라고 말했는데 제가 비트모빅을 그때 알고 있었고 그때 추진하고 있었어요. 왜? 나는 비트코인이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지 않거든. 그럼 오태민은 거짓말하는 겁니까? 비트코인은 이상적이지만 뭐를 띈다? 극성을 띈다. 그 극성은 어디서 오느냐? 비트코인의 역사성에서 옵니다. 비트코인이 어느 날 수학적으로 딱 만들어진 게 아니잖아요. 히스토리를 갖고 있잖아. 그러면 그 극성에서 현자라면 뭘 봐야 돼? 아까 뭘 본다고? 변화와 운동을 본다. 그것이 기회예요. 변화와 운동을. 비트코인 가격을 붙들어 놓는 3대 악재 해가지고 제가 2019년도에 칼럼 쓴 겁니다. 세 가지 악재가 있는데 하나가 사토시 나카모토 악재, 두 번째가 마운트 곡스 악재, 세 번째가 테드 악재인데요. 이런 것부터 자유로운 거를 만든 게 바로 모빅입니다. 비트코인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상적이지만 불완전하기 때문에 레이어 2로 발전할 거고요. 비트코인은 너무 이미 비싸졌기 때문에 기업이나 대학들이 올라타기 어렵죠. 비트코인하고 똑같은데 극성을 띠지 않은, 극성을 띈, 이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오태민이 너가 극성이라고 얘기를 하겠죠. 너가 극성이야. 근데 알려진 극성이고 너무나 감시자가 많은 극성이고 우리 와이프가 그렇게부터 빨리 떨어내라고 하는 극성이기 때문에 곧 없어져요. 사토시 나카모토의 110만 개보다는 빨리 해결될 거야. 그치? 그러면 이 무극성이고 싸고 여기다가 레이어 2를 올리면 되잖아. 그치? 그것도 모빅으로 리펀드 받으면서. 안 올릴 이유가 있을까요? 올립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